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두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열고 의혹의 관련자들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를 결정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의원 녹취 논란에 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눠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만은 어제 이 시간에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그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물론 저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나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나갈 타이밍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어저께 그 출두하는 거 보면서 좀 더 분석은 하겠지만 그 본인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장소를 어디 한번 잡을까 그걸 찾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좀 본말이 전도된 출두였다. 저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계산된 출두였고 그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함의를 고려해서 선택한 출두였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586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어떤 법과 어떤 우리 질서에 대한 그 정말 무감각함을 드러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긍정을 올려줬던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짤막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공공이라는 단어하고요. 그다음에 불만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던데요. 예. 일단 송 전 대표의 공공한 처지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예. 마땅히 책임질 방법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 진행이 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와라 이렇게 통보가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이제 공공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둘째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변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쪽으로도 지금 후원금 내역까지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 전대 자금을 관리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송 전 대표의 예치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검찰이 정말 관계가 있는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모욕 주기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그러니까 본인과 아니면 주변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전국 영장전담 판사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휴대전화 압수수색 지금 통째로 내주는 거 이게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예. 이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뭐 3만 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중에 뭔가 의심이 될 만한 거에 쏙 이렇게 뭐 누가 추려낸 것처럼 뽑아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초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는 혐의에서 지금 이제 전당대 돈봉투 의혹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일종의 벌건 수사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누구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로 계속 이렇게 별건으로 가는 게 이게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게 언론에 이런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송 전 대표가 언급됐다고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 일종의 간접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송 전 대표가 다 모든 걸 알았다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자막에 나가고 있지만 꼼수 출두라고 사실 여당에서 비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기 앞에 섰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억울하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기에는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어찌됐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검찰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검찰총사를 아예 출입 못하게 막았잖아요. 승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원래 저런 상황에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들어갔어요. 과거
뭐 이해창 전 대표라든가 총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금품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검찰 청사에 자진 출두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검사가 안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청사를 못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검사가 직접 나오든가 나와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되돌려보내는 이런 방식을 취했어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청사문을 아예 걸어 잠근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직 지금 야당 대표 또 여당 대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그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 5분 남짓한 사이에 청사를 들어갔다 나왔고 뭐 출입증도 받지 못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나와서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차 한 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막 그것도 노렸을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자기를 무성의하게 대접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그만큼 지금 검찰이 나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3가지 정도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그 메시지는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인생털이식 별건 수사, 그다음에 정치적 기획 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게 무슨 별건 수사입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3만 건 녹취 파일을 털다가 조사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네. 혐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는 거지 그게 마치 기획된 별건 수사처럼 얘기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여러 가지 갈래로 한다 그러는데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압수수색을 나간 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가서 진짜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그 3개월간 전당대회가 있던 2, 3, 4 동안 그해 모금했던 3억 원 가운데 절반이 그때 딱 모였어요. 예. 그리고 그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또 캠프 회계장부를 관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또 파리로 나가서 사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증거인멸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건 뭐 너무도 당연하니까 검찰이 또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송 전 대표의 저런 모습은 내가 이렇게 자진 출두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도망갈 우려가 있냐 이렇게 검찰 수사 협조 잘하는 사람 앞으로 영장을 칠 때 법원이 당연히 영장을 기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노림수도 작용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론전입니다. 어저께도 보셨지만 마치 무슨 개선 장군 독립운동했던 개선 장군 하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연호까지 합니다. 공항 네. 모습도 보셨겠지만 저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이런 얘기들도 거론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이 있으면 실제적 진실했다는 증거에 입각해서 죄에 대해서 자기 대가를 치르면 될 텐데 여기에서 왜 정치적 탄압 이야기가 나오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 얘기 나옵니까? 저는 철저하게 여론전까지 계산해서 갔는데 그게 3가지가 다 본인은 어저께 그걸 우림수로 가서 간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차 한 잔도 안 줬느냐. 과거 안희정 지사가 미투 때문에 그 조사받기 전에 갑자기 전격 출두합니다. 근데 전격 출두해서 조사받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검사들이 저렇게 거의 조사가 완비된 상황에서 저렇게 제 발로 찾아왔는데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사안이 다른 게 참고인 조사, 그러니까 강래구 씨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청구를 하지 않았죠. 재청구가 이제 아직 되지 않았고 예. 지금 핵심 참고인들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한 조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먼저 패를 보여줄 이유도 없고 적당한 때가 되면 부르겠다 한 건데 먼저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노림수는 이 앞서서 말씀드린 3가지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국민이 조사받고 싶다 해서 나가서 조사받습니까? 그러니까 저것 또한 특권 의식의 발로고 저렇게 여론전으로 이걸 치환해가지고 본인이 정치적 책임만 지고 법적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게 과연 온당한 태도일까요? 전직 여당 대표고 정말 당대표 출신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전에 나온 속보도 보면은 송영길 전 보좌관도 소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이제 돈이 만들어지고 이제 전달되는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일단은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 강래구 강사협회장 같은 경우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었고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재청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속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의 고민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강래구 씨를 영장을 이제 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전부 현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실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계좌로 움직이지 않고 현금으로 움직이면은 굉장히 이걸 찾아내기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참고인들이 핵심 그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난 전달한 적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거로 참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다가 두 번째 이정근 씨의 녹취록을 보면은
전문 증거와 전원 증거가 혼재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말하자면은 본인이 나 그 누구에게 줬어. 이건 증거 능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줬다고 해서 잘했네 하더라고. 이건 또 전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검찰이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강조사라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재청구를 해서 또 영장이 기각되면은 이건 사실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수사에 대한 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신중하게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사례가 현금 흐름과 그다음에 전문 전원 증거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지금 조금 늦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는 넘기지 않고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을 보면은 지금 뭐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을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디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뭐 검찰의 수사 기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구석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하시는 거 들어보면 예.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봉투와 관련돼 있는 수사 쉽지 않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자타가 다 공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법조계 인사들도 얘기하고 있고 검찰 출신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현금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수사가 좀 더 진행된 상황에서 뭔가 얘기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내구청 감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추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또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 예.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기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걸 뭔가 검찰이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혐의가 그만큼 중대하다고 한다거나. 예. 근데 지금 그걸 얼만큼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럴 만큼 뭔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돈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현금이 전달됐다고 하면 검찰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소한 송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송 전 대표의 연관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얘기가 튀어나오자마자 예.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포렌식 했다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예. 잠시만요. 일종의 저희 지금 모욕적이라는 나오는 거예요. 속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저희가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이제 핵심 피의자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이제 오늘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여러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의총에 앞서서 일단은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의원들의 거취에 대해서 당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신임 원내대표가 이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르면 오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까지 있었는데 자진 탈당을 결정했군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진 탈당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당무사 차원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당이 이런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일단 자진 탈당을 함으로써 먼저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본인들이 돈봉투를 나눠준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통해서 돈봉투가 건네졌다고 하는 의심에서 완전히 그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부담을 덜고 난 다음에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복당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동안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쇄신 의총을 통해 가지고 출당 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 복당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라도 자진 탈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뒤늦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좀 덜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는 거고요.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조금 전에 회견을 하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당에 누를 끼치고 국민께 걱정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탈당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결정되는지까지는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됐을까요? 저는 이거는 그 박강원 원내대표 체제에 출범했다는 예. 그 후속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의총을 열어서 하게 되면 당의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결정을 따르게 되면 두 의원이 지금 마치 쫓겨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되니까 선제적으로 저는 결정했다고 보는데 자, 예.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들의 거취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고 형편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분들이 왜 지금 그럼 이 시점에 이 판단을 했습니까? 저는 그 방법이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당의 기구에서 이 두 분들을 부릅니다. 왜 이 두 분들은 녹취에 나오니까 불러서 정말 여기 나오는 어떤 분들에게 돈을 전달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들이 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들도 불러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만약 이분들이 나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도 출당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도 없는 말을 녹취에 담음으로써 당의 명예와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출당시킬 명분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이렇게 할 경우 그게 걱정됐겠죠. 2명이 아니라 3명, 4명, 10명으로 그렇죠. 불어날 경우 예.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었겠죠. 세 번째가 전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 야, 이거 우리만 잘못한 거야? 우리 함께 비를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이 작용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야 뭐 그런 권한도 없었다고 얘기했던 데에 대한 그건 정말 이거는 무책임함에 대한 그게 부끄러움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쇄신 의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의 사전 작업이 오늘 그 쇄신 의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오늘 예. 논의하는 의총이었는데 맞습니다. 이에 앞서서 결단해 준 거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나와서 많은 의원들이 비공개 의총이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어쨌든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면 이분들이 쫓겨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탈당이나 출당 형식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나마 이 자진 탈당 형식을 택했는데 이게 왜 지금 나오냐는 거죠. 이게 박강원 원내대표 출범 전에도 할 수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가 지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거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뭐 법과는 별개로 예. 정치가 책임지는 정치인가? 그다음에 온전하게 우리가 어떤 국민 앞에서 정말 국민이 뽑아준 선량으로서 내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는 저는 매우 부족한 그런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지금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할 거예요. 예, 뭐 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그동안에 청렴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진상조사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두 의원의 경우에는 녹음 파일에 이름이 명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명한테 돈이 건네줬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녹음 파일에 남아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 사무부총장 휴대폰 포렌식한 건 검찰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 공개한 언론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갖고 있으면 벌써 공개했겠죠. 그러면 나머지 20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내군 전 감사는 구속도 못 시킨 상황이고요. 이정근 전 부총장은 변호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입을 더 안 여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20명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 차원에서 당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당을 다 뒤집어 놓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나중에 일부는 밝혀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이 자 1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공개해버리거나 이름이 흘러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은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으로 당위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조금 다르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모욕죽이다 송 전 대표한테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송 전 대표는 명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았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공개됐던 녹음 파일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검찰의 특수통들이 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이미 다 예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다 관여됐고 이만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다 인식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민주당이 나중에 가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의원 한 3명 정도가 관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기식으로 수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당사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겁니다. 저도,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저는 공당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조치가 최종적 조치가 돼야 돼요. 그런 자정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그런 어떤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공당의 태도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비판했던 거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사후 약방무식을 하는 건 반드시 비난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억울해함을 호소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관한 한 최종적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수혜를 보고 누가 여기서 이득을 보는가 그게 수사의 초점과 수사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놓고 본다면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마치 기획수사의 산물이고 내가 인생을 탈탈 털어서 가는 것이고 별건 수사고 이렇게 정리할 것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억울함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예.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그동안에 사과했잖아요. 윤리적 책임 문제 얘기하면서 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청사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오후에 있을 이 의총에서 일단 두 의원은 자진 탈당을 했고 어떤 또 쇄신과 관련한 의제들이 나올지 역시 저희가 주목이 되는데 두 의원이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좀 속보로 나왔습니다. 자진 탈당을 결정하면서 윤관석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과 국민께 송구하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밝힐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성만 의원은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 모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는 이제 맥락은 같고요. 사실은 두 의원의 최근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지역구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다라고 하고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마치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단 말이죠. 두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거 참 또 어디까지 두 의원들이 이번 돈복지 사건에 개입됐는지 우리가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자신들이 돈봉투를 전당대회 때 돌리는데 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키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선 당이 이렇게까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네.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 예. 민주당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너무 대응이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늦게나마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자진 탈당을 결정해 주는 것,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당을 흔들어 버리면은 그럼 나중에 가서 당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수습하는 수습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1순위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내쫓기는 것보다 먼저 나갔다가 나중에 복귀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을 최승 했을 거라고 평론가님께서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내쫓긴 거라는 의견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제 개인적 뇌피셜입니다만은 예.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동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출두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분이 오늘 이제 탈당을 예. 합니다. 예. 이 세 사람이 사실 한 묶음입니다. 인천시장 때부터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때 다 대변인 역임하셨던 분들이고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법적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별개로 정치적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날에 있었던 탈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박강원 원내대표의 오늘 쇄신 의총에 앞선 의총을 직전에 이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맞물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자진 탈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책임 있는 그런 정신의 자세를 한번 보여주자. 늦었지만. 그다음에 예.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가 법적으로 자진 출두하면서 자기의 결배성을 입증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뭔가 다른 어떤 그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암묵적 교감, 뭐 실제적 교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 제 추론입니다만은 예. 저는 그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탈당을 했고 두 의원은 계속적으로 탈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탈당의 배경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봤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두 의원의 자진 탈당이 부담을 덜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들여다보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조치로 뭐 이번 문제를 수습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대응도 늦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쇄신할 거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비판이나 비난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을 흔들어가면서 당의 일종의 이제 분열이 조장될 가능성도 있고 당 대표가 공천권을 또 쥐고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찌됐든 누군가는 배제하고 누군가는 또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하면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는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내대표가 새로 당선되길 기다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론에서 가장 많이 지적했고 뭐 저도 역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상조사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민주당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원인을 갖고 있었다고 또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최소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뭐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측면도 있고 민주당이 쇄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로써 송영길 전 대표와 두 의원 모두 탈당이 결정이 됐고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까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장 이진복 수석과 관련한 내용이었었죠. 이게 뭐 민주당이 대통령 한일 관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왜 최고위원이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러면서 이게 공천권적인 문제까지도 좀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고 뭐 논란을 진화는 하기는 하지만 퇴 최고위원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비판적인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잠재워질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참 예측치 못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징계를 열어서 뭔가 좀 출구 전략을 좀 짜려고 하는 이 마당에 그러니까요. 전혀 예측치 못한 변수가 하나 터져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제가 참 보기에 저는 뭐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 이야기가 지금 본인은 여기에 뭐 과장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도 뭐 실체적 진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은 좀 뼈 아픈 게 하나 있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천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매우 민감하고 잠복기에 있어야 될 단어가 갑자기 수면 위로 돌출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라든가 의원들 사이에 드러나진 않아도 속에 지금 파급되는 것은 대단히 큰 파장일 겁니다. 그게 좀 하나 뼈아픈 대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이 타이밍이 지금이었냐는 거죠. 예. 이게 한참 전에 녹취된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왜 이때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퇴 최고위원이 아마 본인이 징계에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뭐 밝혀는 지겠죠. 근데 과연 보좌진들과의 갈등설이냐 아니면 퇴 최고위원이 아니 이게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는 그런 거죠.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대통령실과 교감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흘렸다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능성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본인 윤리위가 진행되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했는데 내가 왜 그 윤리위에 되느냐고 흘렸을 수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저는 이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주목되는 게 공천권이라는 아까 그 공천이라는 단어 핵심이 아주 민감한 단어가 돌출됐다는 것과 퇴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 두 달이나 지난 사건이 그러니까 녹취록이 지금 나왔느냐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보좌진과의 갈등설도 있지만 저는 말하자면 퇴 최고위원이 지금의 처한 위치가 본인이 뭔가 이게 좀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듯한 그런
그런 어떤 배경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본인은 내가 보좌진들에게 이걸 좀 과장되게 공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 얘기를 해서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 아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이진복 수석이 과연 그러면 공천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을까? 저는 그건 진실은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 진실은 이제 수사가 예, 예. 진행되거나 당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윤리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좀 국민의힘이 뭔가 다시 한번 제자리 중심을 찾으려고 하고 윤리 징계를 통해서 뭔가 5.18을 앞두고 당의 어떤 쇄신을 좀 꾀하는 이 타이밍에 나왔던 이 대목이 참으로 이건 예측치 못한 변수이지만 정말 이건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좀 후과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무 개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른바 윤심 전당대회를 치렀던 거 아니에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출마 못하게 포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 운영의 회방꾼이자 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그것도 정문석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실은 뭐 용산 출장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공천에 관여를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처럼 돼버렸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태용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4월 13일인가요? 일본이 외교청서를 공개했잖아요. 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태용호 최고위원이 개인 논평을 냈어요. 그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뜬금없는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거지? 이해가 안 돼라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주변하고 사람들하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렇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좀 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아기가 들어맞듯이 들어맞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지금 공천 개입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뭔가 혐의, 이게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울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안도 똑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걸 막 부인하려고 하면서 대충 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덮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CBS 노컷뉴스가 또 보도한 걸 보면 태용호 전 의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의원들한테 또 공천 과정에 공천을 또 하는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후원금 1,850만 원을 쪼개기로 받았다.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 보는 순간 저는 태용호 최고위원 계속 지금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결에 있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에 녹음 파일까지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녹음 파일 공개됐다고 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용호 전 의원 이렇게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럼 수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형평성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그냥 이대로만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태용호 최고위원, 그러니까 뭐 김상환 평론가 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용호 최고위원의 행적을 놓고 보면은 약간 소용주의적인 그런 좀 약간 그 행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김구 선생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4.3 사건에 대한 얘기들 본인이 사실은 김일성 대학에서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게 싫어서 북한 체제를 탈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배웠다는 걸 또 진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대중에게 주목받고 더군다나 이번에 최고위원 과정을 통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적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그걸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된 그런 언행들, 그런 소영주의적인 태도들이 저는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약간의 진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뭐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4.3이라든가 이 김구 선생 같은 관련 발언을 보면 예. 용산 대통령실은 전부터 배치되는 얘기예요. 본인이 예. 말하자면 본인 세일즈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위해서 그렇게 좀 과도하게 주장했던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혼재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이게 정말 공천 개입이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당에서 조사를 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윤리 과정을 통해서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출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예. 또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사건을 조사해 봤던 분이 예, 박근혜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건을 조사해 봤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함을 알고 있었어. 공천 개입이라는 것들이 얼마큼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에 위배되는지 이런 점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참모가 참모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좀 소영웅주의 혹은 또 존재감 과시가 조금 이런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 분석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보좌진한테 결국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이 보좌진 불러놓고 자기를 과장하고 거짓말해가면서 나 공천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까지 스토리 잘 쓰는 분이니까 4.3 사건이나 아니면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스토리를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히려 자격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도 뭐 최고위원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도 저도 비판적으로 얘기한 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 이제 윤리위가 있을 것이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마침 또 징계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더해져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거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거 아닙니까? 본인의 과장된 언행,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게 녹취록이 나갔고 녹취가 형성됐고 그래서 지금 이게 흘러나감으로써 당에 조금 상당한 부담과 이미지에 타격을 줬기 당무개입 때문에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윤리가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당이 이건 몰라요. 그 본인이 뭐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게 무책임한 언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윤리 차원에서라도 좀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한 것만큼 국민의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좀 바라요. 비판하는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후원금 내역이나 이런 게 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좌진 교체한다고 또 공개 뭐 채용 공고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좌진을 얼마나 심하게 다뤘으면 이렇게까지 잠적을 또 누군가 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최고위원을 만들고 또 공천을 하는 과정이 이게 맞았던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태영호 예. 최고위원 뭐 그전에 JMS 야거 그때도 보좌진의 예. 책임을 또 돌리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여당 지도부랑 만났는데 또 최고위원은 빠진 상태에서 만나기는 했어요. 뭐 많은 이야기들 특히나 당정 원팀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뭐 최고위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만난 것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뭐 야당 대표 다 불러서 순방성과 얘기했으면 좋았겠으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그러면 여당 지도부를 불러서 당연히 이번 순방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점에 대해서 당이 어떤 식으로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언제 뭐 역대 대통령들도 갔다 오시면 저 여당 지도부와 저렇게 항상 그 회동했던 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하자면은 여당 지도부 중에서 지금 좀 문제가 돼 있던 분들 최고위원 분들이 좀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예. 저는 그 한 달 동안의 자숙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회의 불참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 달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이 대통령께 어쨌든 국정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불참하는 것으로도 본인이 어떤 속죄하고 그다음에 자숙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이 뭐 자의적이었든 아니면 당 지도부의 권유가 있었든 간에 어쨌든 저는 이분들도 참석하면 그러겠죠. 혹시 대통령께서 이분들에 대해 뭔 말씀이 없었느냐. 오히려 본질과 다른 지엽적인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맞듣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2명이 지금 징계 회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최고위원까지 부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1년째 지금 안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야당 원내대표 새로 뽑혔다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 같이 만나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통합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네. 아직 그럴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